부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 두 가지 엔진의 본질에 집중을 하고 조정 국면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이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상품에서 돈을 다 빼서 현금화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보유만 하고 추가적인 매매는 하지 말라는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투자라고 하는 게 뭐 객관적인 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뭘 샀으면 얼마나 벌었겠네 이렇게 하지만 네네. 사실 이게 뭐 미리 정해진 답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처럼 답이 정해지는 게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쉰다라는 것도 내가 무엇이 쉬는 상태인지를 내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가령 기관 투자자들, 가령 내가 이제 펀드 같은 거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경우에는 쉬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기 벤치마크에 딱 붙이는 거예요. 네. 이 펀드의 벤치마크는 코스피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 펀드 투자하실 때 보면 뭐 이 펀드의 벤치마크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펀드 매니저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펀드의 수익률이 코스피하고 연동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지금 시장에서 쉬어야 되겠다, 본인이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 팔고 현금으로 넣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자기가 이게 더 좋을 거야, 이거는 나쁠 거야, 이거는 비중을 줄이자, 이거는 비중을 높이자라고 했던 거를 다 코스피 비중으로 맞춰놓고 가는 게 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쉬는 게 어떤 건지, 그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나의 중립 포지션이 얼마인지부터 정하고 가자. 나는 중립적으로 뭐 이 시장에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포지션은 주식으로 얼마만큼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쉬는 상태인 것이죠. 이만큼을 가져가는 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더 많이 늘리거나 주가가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더 많이 더 줄이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내가 이 정도면 중립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식이 하나도 없는 게 나는 중립이다. 가급적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식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게 아마도 모든 분들의 중립일 겁니다. 중립 포지션, 포트폴리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중립 포트폴리오가 얼마인지를 알면 예전에 제가 그걸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내가 잃어도 뭐 몇 년 그냥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정의를 하고 그 돈의 3배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를 주식을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내가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로 이 정도 주식은 가져가면 좋겠다. 이거를 정의를 하시면 이걸 유지를 하는 게 중립이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유동성 장세는 지났고 아직 실적 장세는 오지 않았어요. 이 중간에 과도기인데 경기는 꾸준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중이겠죠. 지금의 장세는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니고 요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나 그런 건데 만약에 이런 상황,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닌데 경기가 꺾여 내려간다. 그럼 이건 무조건 주식을 줄여야 되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더 좋은 걸 볼 게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동성 장세 지나고 과도기 좀 있다가 실적 장세 오고 이거 지나고 나면 이제 경기가 꺾이면서 그때는 유동성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니고 경기조차도 꺾여 내려가는 그러면 무조건 줄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실적 장세로 넘어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확률은 저는 한 10%, 20% 정도로 봐요. 근데 실적 장세가 언제 나올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장세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굳이 올라가는 거 사고 뭐 떨어지는 거 안 되겠다 줄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로 유지를 해가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근거는 유동성도 도와주지 않고 실적도 도와주지 않지만 경기가 꾸준하게 개선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동성에서 실적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중립적인 포트폴리오 가져가다가 왜냐하면 실적 장세에서 어떤 종목이 진짜 실적이 나올지 아직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더 늘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적 상세에 들어가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게 실적 상세가 또 언젠간 지나가겠죠. 지나고 나면 뭐 그럼 바로 유동성 상세도 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 이 정도 좋았으면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와도 좋겠다. 그동안 너무 과열된 것 같다.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렇고, 뭐 경제정책을 쓰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경기가 꺾여 내려가고 실적도 나빠지고 유동성도 안 좋고, 이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게 빠르면 내년 한 상반기, 뭐 아니면 내년 하반기 정도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HM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답변을 해주신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유동성 장세인지 아니면 실적 장세인지 아니면 그 경계인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중앙은행들이 돈을 계속 공급하겠다라는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돈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외생적 화폐, 경제학에서는 그걸 외생화폐, 내생화폐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돈은 그냥 중앙은행이 뭐라 안 그래도 돈은 나와요. 가령 내가 이제 기업 활동이 증가해서 기업이 뭐 매출을 했습니다. 그 매출한 서류를 갖고 은행에 가서 할인해 달라 그러면 은행에서 그 돈이 나와요. 네.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건 근데 이제 경제활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서 내생화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경제가 안 돌아가요. 지금 돈이 늘어날 게 없어. 기업이 매출한 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매출한 게 빵꾸 나가지고 은행들이 돈을 회수해야 되는, 돈 갚으세요 해야 되는 상황에 내생적으로 화폐가 이렇게 확 꺾여 내려가는, 내생적 화폐가 줄어드는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외생적으로 경제 외부에서 돈을 막 집어넣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HM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돈이라는 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계속 유동성 장세 아니냐라는 건데, 돈은 맞습니다.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동안 줄어든 사례가 이제 1929년 대공황 이후로 한번 크게 줄어든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돈이 줄어들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네. 꾸준하게 계속 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GDP가 어쨌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생적 화폐는 계속 증가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유동성 장세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돈이 풀려나가면서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적 장세인 거죠. 근데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게 중앙은행이 돈을 안 넣으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국면인데, 중앙은행이 돈을 넣어서 주가가 안 떨어지거나 또는 오히려 올라가기도 한다. 이런 걸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돈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 갖고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더 공급할 준비가 돈을 더 공급하겠다, 외생적으로. 이러는 경우에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들어와서 그 파월 의장이 어느 연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요게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네. 더 이상 외생적으로 화폐를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게 1원 안 공급 안 하면, 또는 1조 원 공급 안 하면 유동성 장세가 끝난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중앙은행에 돈 넣어주는 거 신경 쓸 게 아니고 경제 내부에서 내성적으로 돌아가는 돈을 어떤 회사가 많이 벌 건지를 고민하자. 이렇게 투자하는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생각하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실적 장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안 늘어나고 기업이 실적만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돈은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투자자들이 방향을 이제는 경제에 돈이 많으니까 주가 올라간다,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이제는 경제 내에서 만들어지는 내성적 화폐가 어느 기업들이 더 많이 가져갈까? 승자가 누굴까? 이런 걸 따져보자. 이렇게 투자 세계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 나가면 이걸 실적 장세라고 부르는 것이고, 투자 세계에서 이거 어느 기업이 돈 잘 벌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다 망해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돈이 엄청나게 풀려나가면서, 이러면 주식이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돈이 갈 데가 없잖아,
이러면 주식으로 가야지 뭐, 부동산으로 가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투자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투자의 담론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때를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지금 아닌 거 분명하잖아요. 그죠? 돈이 이렇게 많은데 주식으로 돈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유동성 상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지표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죠. 사람들 사이 어떤 생각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에서는 매번 여론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뭐 어느 쪽을 뭐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컨센서스의 변화, 어떤 사람들의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 실적 장세는 아직 안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걸 느낍니다만 그게 투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상무님이 말씀하신 얘기대로라면은 이제 유동성 장세는 좀 끝났고 조정 국면이 어느 정도 좀 올 것이고 그다음에 실적 장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 시점 뭐 그때를 좀 대비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제 실적 장세에 들어가기 전에 유동성 장세에서 주식이 실적을 이미 반영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만 갖고 주가 지수가 전고점을 훅 하고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날 실적 장세를 미리 치고 갔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반복에 의한 학습에 폐해가 등장하는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봐온 거죠.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떨어지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반복에 의한 학습이 좀 덜 돼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정보가 좀 느리게 움직이고 뭐 반복해서 야, 그거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을 때는 유동성 장세로 주가가 올라가 봤자 전고점까지는 택도 없었죠. 택도 없었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뉴스가 계속 퍼져나오고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주가가 전고점을 실적 장세에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반복에 의한 학습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죠. 학습 곡선, 일반적으로 S커브라고 하는 게 아주 빠른 속도로 사람들한테 쫙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게 가는 길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속도가 달라져 버리는데 이미 유동성 장세에서 전고점을 훅 하고 튀어갈랐습니다. 그럼 실적 장세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와야지 여기서 다시 확 올라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미국이 돈을 얼마나 더 쓰는지 어디다가 산업을 집중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수출이 좋은데요. 과거에 유동성 장세에서 전고점 대비 이만큼만 올라왔다고 한다면 지금 수출 잘 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있었을 건데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이 코스피 그 전에 2,000 하던 게 이제 3,000으로 올라가서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났는데 여기서 실적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상당히 반영한 몫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바라보는 이유가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주가가 얼마 안 올랐으면 실적 상세 넘어간다 그냥 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올라간 폭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상세에서 이 기업들이 정말 그만큼의 실적을 만들어낼까? 주가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나면 우리가 나의 기대치만큼 현실이 따라와 줄까 늘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기대도 없고 가격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가격이 너무 올라갔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실망함에 따라서 가격이 훅 떨어질 위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다 똑같은 것이죠.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많이 올라간 주가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앞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그걸 이제 정부가 뭐 인프라 투자한다, 뭐 한다 하면서 친환경 이러면서 이제 또는 뭐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 아니, 그 반도체 공장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 잘하는데 그걸 냅두고 미국하고 유럽이 자기네들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거 우리가 좀 계속 만들게 하면 좋겠구만. 우리가 잘 만드는데 그걸 굳이 걔네들이 공장을 만들겠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이제 실적 장세에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그동안 아웃소싱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의 풀어놨던 산업을 다시 가져가는 것 때문에 상승 동력을 또다시 확보해 나가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손해보는 쪽도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좀 이번 실적 장세에서는 좀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